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68평생 이런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몸이 먼저 일어나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인데도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살짝 거드니 아직 어둠이 남아있더군요. 부엌에서는 아내가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고요.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제 아침 루틴이에요. 은행 앱 열어서 통장 잔액 확인하기.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게 무서워진지 언제부턴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한테 보낸 돈이 빠진 뒤였거든요. 그냥 숫자 한 번 확인했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일했으니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엔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일이었죠. 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내랑 두 아들 키우면서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어요. 월 연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단지 산책하고 점심엔 아내랑 마트 가서 반찬거리 고르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노후요. 은퇴하고 첫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신기했고 평일 낮에 아내랑 공원 걷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저축해둔 돈도 2,800 정도 있었고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노후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한테서 시작됐어요. 은퇴하고 두 번째 여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문 닫으면서 갑자기 일이 끊긴 거예요. 36인 아들은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나름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처음 전화 온 게 9월 중순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나올 때까지만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자식인데 당연한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때 제 통장엔 아직 여유가 있었고 연금이 매달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 다음 달 큰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월세가 밀렸어요. 면접 보러 다니는데 교통비도 좀 들고요. 저는 그것도 보냈죠. 면접 본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11월에는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그냥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통장에 2천 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들 문제는 그해 겨울에 터졌어요. 작은 아들은 33이었고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나왔지만 취업이 안 돼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고 있었는데 12월 어느 날 밤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더군요. 아버지, 병원비랑 당분간 생활비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산재가 안 돼서 본인 부담이었고 몇 달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도 망설임 없이 송금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녁 설거지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
애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자리 잡을 거야. 연금도 있고. 사실 그때도 통장에 2천 가까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고정 지출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건강보험료가 매달 30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일부를 부담해줬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 본인 부담이 된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는 겨울철이라 난방비 포함해서 평균 30 넘게 나왔고요. 거기다 재산세 고지서가 1년에 2번 날아왔어요. 금액이 꽤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도 같이 오른 거였죠. 집이 있다는 게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 부담이기도 하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연금에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전기가스비 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서 식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쓰면 한 달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아들들한테 100만 원 넘게 보내다 보니까 저축했던 돈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1월 통장 잔액은 1,800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2월에 큰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면접은 계속 떨어지고 월세가 또 밀렸어요. 보냈습니다. 3월에는 작은아들이요. 아버지, 재활치료비가 필요해요. 보냈습니다. 4월에는 큰아들이 취업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없어져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이 취업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며 보냈습니다. 그때 통장 잔액은 1,500 정도였어요. 여름이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5월에 큰아들이 드디어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회사가 영세해서 월급이 적어요.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요. 작은 아들은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배달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요청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 잔액은 1,100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700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재산세가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녁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통장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임금 체불하고 있어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보냈습니다. 작은아들도 병원비가 또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냈습니다. 9월 초 통장 잔액은 800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1,800이었던 돈이 1,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저축이 바닥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식을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씩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곤 했는데 이제는 전부 집에서 해결했어요. 커피도 더 이상 카페 안 가고 집에서만 마셨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가 카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쌌거든요. 마트 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카트를 끌고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담았는데 이제는 가격표를 계속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산 소고기 대신 수입산을 골랐고
브랜드 제품 대신 마트 자체 브랜드를 샀어요. 할인 코너를 먼저 둘러보는 게 습관이 됐죠.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비가 자동이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빠져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동이체 날짜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관리비조차 제때 못 내는 신세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밀린 관리비를 보냈고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어요.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등등 벌써 큰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식비, 교통비, 잡비 모두 포함해서요. 예전 같으면 충분한 돈이었는데 이제는 빠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언제 또 전화할지 모르니까요. 예상대로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문 닫았어요.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쫓겨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장에는 8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직 한 달이 보름이나 남았는데 70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냈어요. 통장 잔액은 15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더니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아내는 김치통 하나와 계란 몇 개, 반찬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통이 빼곡했는데 지금은 너무 허전했어요. 여보, 마트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15만 원. 이 돈으로 보름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갔어요.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다녔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란 한 판을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놨어요. 국산 계란 대신 할인하는 특란을 골랐습니다. 고기 코너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삼겹살이나 목살을 별 생각 없이 담았는데 지금은 가격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고기를 포기하고 두부 한 모를 집었어요. 생선 코너에서도 망설였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아내가 좋아하는 생선이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대신 냉동 명태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만 골랐어요. 시들어가는 상추, 무름직한 애호박. 신선한 건 너무 비쌌습니다. 라면 코너에 가서 제일 싼 라면을 담았어요. 예전에는 라면을 잘 안 먹었는데 이제는 한 끼 식사가 됐습니다. 우유는 포기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과일도 포기했습니다. 너무 사치였어요. 카트에는 라면, 두부, 계란, 냉동 명태, 시든 채소 몇 개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카트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계산하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이 돈으로 보름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어요. 삐, 삐, 삐. 물건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5,200원입니다. 예상보다 좀 더 나왔어요. 아마 제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계산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는 순간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이 제 카트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조금밖에 안 샀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물건을 넣었는데 안이 여전히 허전했어요. 이게 일주일치 식재료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가족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뿐이었어요. 예전에는 밥상에 반찬이 4~5가지는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12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오니 난방비 걱정이 앞섰어요. 저희는 보일러를 최대한 아꼈습니다. 낮에는 웬만하면 끄고 지냈고 밤에도 낮은 온도로 맞췄어요. 집안에서도 두꺼운 잠옷을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지냈습니다. 친구가 점심 먹자고 연락을 해왔지만 거절했어요. 외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8배 친구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처지가 됐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미안한데 병원비가 또 필요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연금 받고 고정 지출 빠지고 남은 돈이 전부였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이제 돈이 거의 없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안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 내역을 다시 봤어요. 지난 1년간의 출금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합쳐보니 1년 동안 두 아들에게 보낸 돈이 1,500 넘었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온 돈에서 고정지출, 생활비 쓰고 자식들에게 보냈으니 적자가 700 정도였어요. 그 적자를 저축해서 메운 겁니다. 1년 전 1,800이었던 저축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는 화면이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연금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관리비, 전기가스비, 통신비를 빼고 나니 100 정도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을 절대 아들들한테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쉽게 무너졌어요. 2월 초 큰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쫓겨나요. 저는 전화를 끊을 수 없었어요. 자식이 길거리에 낳았는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결국 보냈습니다. 통장에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작은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정장도 없고 교통비도 없어요. 빌려준다는 표현을 썼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카드값이 자동이체되면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68배 처음 경험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기료였어요.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통신비도 이체가 안 됐다고 했어요. 아내가 그 문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가 2달째 밀렸다며 빨리 납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곧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3월 연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먼저 밀린 관리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어요. 벌써 100 넘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기료, 통신비를 내고 나니 70 정도만 남았어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일 싼 것들만 샀어요. 할인하는 쌀, 라면, 두부, 계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은퇴하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칠 전에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어지럽다며 쓰러진 거예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치 약값, 진료비까지 합치니 7만 원이 나갔어요. 통장에 남은 돈. 아직 한 달이 보름 넘게 남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저는 그날 밤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68평생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고, 아내는 아프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마트에서는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정말 한계야. 너희한테 보낼 돈이 없어. 알겠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도와줬던 게 아닐까?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딱 필요한 것들만 골랐어요. 라면 3개, 두부 2모, 계란 1판. 통장에 남은 돈을 계산하면서 조심조심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섰어요. 카트 안에 물건들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어요. 23,7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 그럼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안 됐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카드가 막힌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건을 좀 빼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란을 빼고, 두부 하나를 빼고, 라면도 하나 뺐습니다. 다시 계산했어요. 이번엔 됐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는 너무 가벼웠어요. 마트를 나와 주차장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68평생 이런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그냥 물건을 냉장고에 넣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이것밖에 안 샀어요? 응, 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드가 막혀서 더 못 산 거였어요. 어젯밤 아내와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팔면 당장 현금은 생기겠지만 그 다음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전세를 얻어도 관리비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몇 년 안에 그 돈도 바닥날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까요? 68배 누가 저를 쓰겠습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건강식품이니 안마의자니 하는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통장 잔액 87만 원. 이번 달 관리비랑 건강보험료가 곧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또 남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커튼을 걷어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다들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걸까요? 아니면 저희처럼 통장 잔액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내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인생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했지만 결국 통장 잔액 100만 원도 안 되는 노후를 맞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노후는 준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 뿐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막혔을 때의 그 창피함. 그게 제 노후의 현실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87만 원을 바라보면서요.